네, 준비되셨으면 스타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주로 지금 연구하는 주제 자체가 대부분 친환경 선박을 주제로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해운의 큰 흐름이 이렇게 친환경으로 가는 배경에 그 뒤에 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알아보려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처음으로 그 기후변화가 지금 어떻게 시작이 되어, 그 논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 그 기구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문제들을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그냥 간략하게 기후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요인, 또 두 번째로는 인위적인 요인, 이렇게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후변화가 수백, 수천 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던 어떤 지구의 날씨가 통계적으로 벗어난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의 그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겠는데요. 기후가 변하는 원인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고 했는데, 먼저 자연적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지구 기후에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태양이 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가설로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밀란코비치라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장한 이론으로 지구 공전 궤도가 이제 타원형이고 또 자전축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토대로 이것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고 변한다라는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그래서 밀란코비치 이론 또는 밀란코비치 순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후의 주기성하고 되게 좀 잘 맞는 이론이라서 꽤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태양의 흑점의 개수에 따라서 지구의 기후가 변한다든지, 또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 화산 폭발재가 이제 지구의 어떤 대기를 이렇게 막아서 그 기후에 영향을 준다든지, 또 엘니뇨와 같은 대순환 해류의 변환으로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와 같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인으로 지구의 기후가 바뀌고 있다라는 이런 원인들이 있겠고요. 또 그 반대로 인위적인 요인으로는 어떤 산림 파괴나 또 토지 개발, 또 미세먼지 증가,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원인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후가 주기적으로 바뀌고 또 그 원인으로는 자연적인 원인 또는 인위적인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가 정말 사실인지, 그냥 단지 전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조금 올라간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닌지, 어, 설령 지구 온난화가 정말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인위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또 많은 논란과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먼저 지구 온난화 자체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1900년대 초 그때에만 해도 지구 온난화가에 대한 그 개념이나 생각이 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평균 온도를 1도가량 올리기 위해서는 대략 그 에너지의 양을 계산해 보았을 때 지난 200년간 매초 원자폭탄이 4개씩 터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 하는 행동이
과연 그 정도의 에너지를 지구에서 만들어낼 수 있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회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초기의 회의적인 반응하고 다르게 이제 미국의 찰스 킬링이라는 분이 이제 1958년부터 하와이에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가 이제 그 킬링 박사라는 분이 측정한 데이터를 이제 이거는 초기 킬링 곡선은 아니고요. 이후에 나온 킬링 곡선인데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제 지구 온난화 이슈가 여기 보이는 세계 평균 온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어, 연구 결과 때문에 이제 세계적인 이목을 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도 여전히 이제 기후에 미치는 원인과 요인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든지 조작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한 예시로 나사에서 기상 분야에서 일하던 존 시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를 필두로 약 3만 명 정도 되는 미국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지구온난화는 그냥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꾸민 거대 음모론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후 위기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음모론과 의심들 속에서 이제 1979년이 되면 제1차 세계 기후 회의가 열리고 또 1988년에 IPCC가 결성이 되는데요. 이 IPCC와 UNFCCC라는 조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먼저 1988년에 보시면 IPCC는 UN 산하의 세계 기상기구하고 UN 환경계획 WMO 그리고 UNEP이라는 이 기구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UN 산하 협의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곳은 아니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이나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결과들을 뽑아내고 추출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IPCC는. 그리고 1992년이 되면 UNFCCC가 이제 채택이 되는데요. 이건 UNFCCC는 UN 기본 협약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글라스고에서도 COP26이 이제 열렸는데 그게 이제 UNFCCC에서 이렇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들이 당사국 회담 그러니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라는 곳에 모여서 얼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작년에만 해도 저희 글라스고에서 이렇게 COP26이 열렸고요. 유명한 COP 회담이 있었던 거는 1997년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는 이런 협약이나 의정서들이 그러니까 UNFCCC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IPCC와 UNFCCC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IPCC는 어떤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과학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기후위기가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인간의 영향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줄이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서를 발간하는 곳이 IPCC가 되겠고요. 그리고 UNFCCC는 이 IPCC에서 발간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우리가 국가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지를
각 국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담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 IPCC가 지금까지 어떤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또 어떻게 발간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0년에 IPCC 1차 보고서가 발간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매 5년마다 이렇게 보고서가 계속 발간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8년 주기로 이렇게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작년에 IPCC 6차 보고서, 제일 최근에 나온 6차 보고서까지 이렇게 총 6번의 보고서가 IPCC를 통해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UNFCCC가 채택이 되고 그리고 교토 의장서나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었는데요. IPCC의 이 주요 내용을 보시면 맨 처음 1차 보고서만 해도 인간의 영향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간의 영향을 확신하지 않는데 점차 시간이 가고 어떤 보고서가 계속 발전이 되면서 인간의 영향이 그 원인 중 하나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66%, 90%, 95% 이상이고 제일 최근에 나온 2021년에는 기후의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인간의 영향이 매우 명백하다라고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이 결론, 보고서에서 나온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UNFCCC에서 열린 그 회담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될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상 증가 시에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수많은 국가나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탈탄소화를 위해서 2도씨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IMO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기후위기와 관련된 보고서, GHG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또 저희 어, 그 GHG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은 여기 보시면 IPCC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실무 그룹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실무 그룹에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기후 위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먼저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2 실무 그룹에서 제일 실무 그룹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것이 우리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어,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1 실무 그룹 그리고 제2 실무 그룹을 바탕으로 제3 실무 그룹에서 이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온실가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련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1 실무 그룹부터 제3 실무 그룹까지 이 보고서를 종합한 것이 여기 있는 IPCC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교토 의정서와 파리 협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1992년에 리우에서 기후 변화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초기이다 보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지거나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1997년에 교토에서 다시 한번 교토 의정서로 이렇게 어떤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누가 그리고 얼마나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실행 지침에 대해서 어, 정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협의까지 다 했지만 먼저 미국이 여기에서 비준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문제인 것은 미국이 그때 당시에 37%로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7%로 가장 많은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는데도 비준하지 않아서 일단 문제였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속도가 가장 높은 국가인데도 여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아서 이 교토정서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15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전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던 것이 선진국뿐만 아니고 모든 국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국가까지 포함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해야 된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파리 협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 파리 협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협정에서 2100년까지 2도 상승을 마지노선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2도까지는 절대 우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모든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2018년이 되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IPCC 총회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를 2도가 아니고 1.5도로 어, 더, 더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바꿉니다. 이미 2015년에도 1.5도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때는 2도씨까지만 하다가 이제 2018년에 IPCC 총회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를 1.5도 특별 보고서를 승인함으로써 어, 어떤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해양 산성화 또 영구 동토층의 툰드라가 녹는 것 그리고 사막화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옥수수 수확량이나 어획량이 감소하는 것을 더 많이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1.5도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이제 전례 없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30년까지는 50% 이상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IPCC와 주로 관련된 이야기들로 기후 게이트 사건이라고 해서 2009년에 이제 영국의 어떤 기후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가 해킹이 되면서 거기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된 내용이 이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이 이제 연구 자료에 어떤 트릭을 사용하자는 내용이라든지 또 지구 온난화에 좀 부정적인 내용,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될 만한 내용들을 조금 빼겠다는 내용, 또 기후변화 회의론에 동의하는 어떤 과학자들은 조금 같이 협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후게이트 사건이라고 해서 한때 조금 어, IPCC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 중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사건으로는 빙하게이트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2007년에 IPCC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로 받은 라젠드라 파차우리 의장이라는 이분이 이 IPCC 보고서를 만들 때 어떤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된 보고서가 아니냐라는 이런 회의적인 시선과 내용들 사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작이라든지 또 삭제됐다든지 또 권력 남용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없었기 때문에 또 이후에 또 기후변화 관련돼서 IPCC뿐만 아니고 다른 과학자들이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어, 인간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많은 내용들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요 과학에서 알려져 있는 기후 위기는 아직까지 기후 위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어떤 어, 그 기구들이 있고 또 그 기구들이 하는 일들과 또 기구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지금 저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어, 내용이 재밌네, 그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제 아주, 뭐지, 비기닝부터 좀 설명을 잘해줘서, 좀 백그라운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사람들이.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부터 우리 좀 받을까요? 음, 그, 나부터 질문 하나만 할게. 아까 그 네, 프레젠테이션에 보면 그 IPCC 그 보고서 1차부터 5차까지, 6차까지 있잖아. 여기서 90년대에는 인간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그 확신이 없었는데 2021년으로 가면서 이제 그 점점 커지잖아.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인간이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범위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뭐 몇 퍼센트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 저도 그 보고서를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아가지고요. 저도 음, 그런 내용이 있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은 할 수 없는데, 그 음, 6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영향인 경우에 어, 음, 이 태양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음, 그 태양이 이렇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데 태양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을 거라는 그 오히려 태양이 준 영향력이 지난 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고 봐서 음, 인간이 기후 위기에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어, 결과를 낸 것은 6차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그 다음 그 테이블 중에 인구 밀도, 파퓰레이션 관련해서, 거기, 네. 그거 보면 지금 1954년도에는 그 2.7 빌리온인데 한 60년 사이에 지금 한 그 3배가 증가했잖아, 맞지? 7.6 빌리온이 됐잖아. 네네. 근데 실제로 카본이 발생한 양은 한만 20% 정도밖에 안 되잖아. 네. 300, 맞지? 10 밀리언에서 415 밀리언. 네. 그러면 인간이 3배 증가하는 사이에 카본의 양이 한 20%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으면 네. 이거는 인간의 영향이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어색한 피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 어떻게 생각하노? 아, 그 인구 상승 대비 그리고 카본의 상승 대비의 이 비율이 조금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아니면? 상관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54년보다는 이제 2018년이 훨씬 더 산업화가 많이 됐을 거예요, 각자. 네. 그러면은 더 많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인구 그 1인당 사용하는 에너지 양도 많아졌을 것 같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20% 느는 3배 느는 동안 그 카본 양은 한 20%밖에 안 는 게 어떤 이게 어떤 뭐 해석이 될 만한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저도 인구 대비 이렇게 카본 증가량으로 봤을 때는 살펴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그 카본 순환 자체를 봤을 때 그 식물, 식물과 동물의 이렇게 어, 서로 이렇게 카본이 서로 유기적으로 증가되고 상쇄되는 그 양은 이미 그것도 연구가 돼서 거기에서는 이미 균형이 잡혀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카본이 늘어날 수 있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그 사람이 산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카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다들 결론을 내리고 있어서 인구 대비 늘어나는 그 증가율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카본이 증가되는 거는 인간의 활동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증가 대비에 대한 거는 저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잘은 모르지만 그냥 그 단순하게 증가로 보면 되게 그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얼마 안 돼 보이는데 그 증가 인구의 증가량 대비 그 뭐지 여기 대기 속의 CO2 양의 증가량은 또 그리 보면 조금은 약간 더 상관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네. 그냥 단순히 그냥 수치 말고 그거의 뺀값을 서로 앞에 그거하고 뺀값을 봤을 때는 조금 상관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긴 하네. 그러면은 그 IPCC에서는 그러면은 그 카본 그 뉴트럴을 달성을 하면 그러면 그 뭐야 그 더 이상의 기후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렇진 않잖아. 우리가 네. 음, 네, 그 지금 이번에도 그 6차 보고서에서 나왔을 때 그 산업화 대비 1.1도 정도 이미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지금 상승한 거는 사실 이제 이미 이전에 저희가 그 산업화 때 내뿜었던 카본 때문에 증가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아직도 내뿜고 있는 카본은 더 먼 미래에 결과로 발생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 질문 없으면 네,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끄지?